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무 수행 평가 시의 판단 오류, 아마 지난 시간에 후광 효과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끝냈죠. 이 후광 효과라는 게 직무 수행 평가에서 가장 보편화된 편파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보편화된 평가다, 편파다라고 할 수 있는 판단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후광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말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렸죠. 평정자들이 피평정자의 전체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거다. 피평정자의 전체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다. 사실은 이 인상을 바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직무 수행 평가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수행한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과, 그죠? 수행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종업원의 수행에 대해 어떤 한 가지 측면에 이 친구가 뭘 잘한다 라고 평가를 하면 그 한 가지가 너무 강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이 다른 수행 요인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데 일반화되어질 수 있다. 그 종업원을 획일적으로 좋거나 나쁘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인 평가를 할 때도, 대인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측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든다라는 그 측면이 워낙 강하게 형성되면 그 사람의 다른 측면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다 좋을 거야 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종업원의 아이디어에 강한 인상을 받은 평가자가 리더십, 협조성, 동기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을 평가할 때도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후광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평정자가 평가하면 편견과 선입견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둘 이상의 평정자에게 종업원을 평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그 피평정자를 평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평정자한테 그 해당 종업원을 평가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이 후광 효과를 줄이는데 일단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평정자가 종업원의 모든 특성을 한꺼번에 평정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만 평정하는 방법도 또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쭉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한 요인에 의해서 너무 강한 인상을 받으면 그 다른 요인들까지도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되니까 한꺼번에 평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의한 오류, 후광 효과라는 거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우리 사람을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판단 오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의한 오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두 효과라는 것과 최신 효과라는 게 있다. 이거는 뭐 다른 그 영역에서도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광고 심리학에서도 초두 효과, 최신 효과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이 초두 효과, 최신 효과는 기억과 관련된 내용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앞부분에 초두 효과, 앞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잘 기억을 하고, 중간에 조금 회상률이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또 제시되는 정보에 대해서 또 회상률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중기억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른 그 응용 분야에서 많이들 적용이 되는데, 우리 산업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가할 때도 역시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두 효과는 피평정자에 대한 최초의 정보가 후에 나타난 정보에 비해서 최종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등장한 정보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겠죠. 그리고 또 기억도 더 잘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종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다. 초두 효과는 피평정자에 대한 정보 관찰 후에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최신 효과라는 건 마지막에 등장한 정보, 마지막에 접하게 된 정보가 먼저 제시된 정보에 비해서 최종 평가에 영향을 미치. 아무래도 마지막에 평가하기에 대해서 그 또는 최종 영향을 미치. 극단적으로 낮은 평정을 꺼리는 형상이에요. 꺼리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 직무수행 평가 모에서 경향은 나타난다. 평가를 다니는데 중앙 왠지 어떤 피평가자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5점 척도에서 1점이나 2점을 잘 부여하죠. 1점은 아주 정말 너무 못한 거야. 너무 영향이 없는 거고, 5점은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많은 역량. 물론 행동 기술이라는 걸로 다 기술돼 있어요. 각각의 점수에 해당하는 행동 기술 문항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5점은 거의 완벽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5점은 잘 안 주게 돼요. 역시 1점도 잘 안 줘요. 뭐 완전히 전혀 역량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다 보니까 보통 3점, 2점, 4점, 2, 3, 4 요 세 점수 중에 하나를 준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평균에 자꾸 근접한 점수를
평가치로 평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평정을 하지 않고 평균치에 가까운 평정. 그러면 사실은 뭐 평가는 무난하게 했다라고 보는 거죠. 평가 대상자의 진짜 수행 수준과는 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그 수행을 분포의 중간이나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냥 정말 진짜 수행 수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난한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하면 평가에도 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역량 평가할 때 우리가 나중에 그 조정회의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어떤 피평정자를 놓고 한 4명 정도가 평가한 결과를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2.5점을 부여하게 되면 2.5점이 산출되면 그게 가장 이제 중간 점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보통 그 평가자 분들이 비겁한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잘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못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서 2.5점 뭐 중간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자들은 친숙하지 않은 수행을 평가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좀 평가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통이라고 평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난하다 이거죠. 이러한 중앙 집중 경향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평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평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없으면 평가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냥 중간 정도로 하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피평정자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낮게 평가할 경우 피평정자와의 감정적 대립이 좀 걱정되더라. 내가 너무 낮게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를 받은 피평정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번에 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안 좋았구나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피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집중 경향 오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우선 평정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정호원 간의 능력이나 기술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평가할 행동에 대한 기준이나 수행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평정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이제 자꾸 경험을 쌓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자신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대화 경향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뭐 말 자체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피평정자의 실제 능력이나 성과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 뭐 기왕이면 뭐 잘 주지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인 반면 어떤 사람은 점수를 박하게 준다. 그래서 점수를 후하게 주는 평가자는 진짜 수준보다 더 높은 평가를 내리는데 이를 정적 관대화라고 한다. 내가 이 친구하고 굉장히 많이 친하다. 또는 뭐 서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진짜 엄격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이왕이면 뭐 내가 잘 아는 친구니까 좀 좋게 평가를 해야지. 또는 뭐 학연 관계, 뭐 학교 선후배라 관계라든가, 그래서 내가 자꾸 후하게 주려고 그런 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러한 관대와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은 평가자가 자신의 성격이나 과거 경험으로부터 유래된 어떤 개인적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그러니까 좀 사람에 대해서 원래부터 좀 좋게 보는 사람이다. 자신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한 거야.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니까 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죠. 피평정자를 나쁘게 평가해서 대립할 필요가 없고, 서로 괜히 얼굴 붉힐 일을 만들지 말자. 또 자기 부하를 타 부서의 종업원에 비해서 승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승진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부서장이 하잖아요. 팀장이 하고. 그럼 다른 팀원들보다 우리 팀원들이 좀 승진을 잘할 수 있게 해주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쁜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역시 이것도 너무 의식을 하게 되면 관대화 경향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관대화 경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평정자에게 정상 분포 곡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죠. 정상 분포 곡선에 따라 평정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엄격하게 좀 지켜라. 정상 분포 곡선처럼 아주 잘한 사람, 아주 못한 사람, 뭐 조금 잘한 사람, 또 조금 못한 사람, 그리고 보통 정도로 한 사람, 이렇게 정상 분포 곡선의 어떤 비율을 좀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오히려 능력이 있는 종업원이 오히려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또 받을 염려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엄격화 경향이에요. 관대화 경향에 사실은 반대되는 경향이죠. 좀 점수를 박하게 주는 피평가자는 진짜 능력 수준보다 좀 더 낮게 평가를 내린다. 그래서 이를 엄격화 또는 부적 관대화라고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뭐 평가할 때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좀 사람이 뭐 그럴 리가 있나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나쁘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친구 뭐 안 좋아 보여. 뭐가 안 좋아. 그 좀 안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역시 이 평가 상황에서도 역시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그 피평정자의 실질적인 능력이나 실질적인 성과보다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격화 경향이라고 얘기하죠. 뭐 이 엄격화 경향의 원인으로는 평정자의 가치관에 의해 수행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너무 높게 설정했을 때 눈높이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평가를 할 때도 제가 많이 이제 느끼는 건데 서로 눈높이가 다릅니다. 사실은 그 평가자들마다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서로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높이에 비춰볼 때 못했다, 잘했다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관대화나 엄격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피평정자와의 갈등 관계에서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일종의 그래 너 좀 한번 좀 당해봐라 뭐 이런 식이죠.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을 평가하는데 개입시키면 절대 안 되는데 이것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대와 경영해도 뭐 나하고 정말 굉장히 친밀한 사이인데 내가 이 친구를 그렇게 낮게 평가할 수가 없지. 그래서 관대하게 좀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뭐 사사건건 이 친구가 내가 하는 일에 뭐 반대도 하고 막 시비도 많이 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이라면 그런 감정적 개입이 전혀 없겠죠. 그냥 그 사람의 일한 성과 그리고 그 수행과 관련된 요소만 가지고 그 친구가 뭐 어떤 친구는 전혀 모르고 일한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부하 직원들을 평가하면서 거기에 감정이 완전히 정말 100%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무수행평가에서의 세 가지 경향을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거죠. 중앙 보통 집중 경향이다. 그게 정상분포 곡선에서 이제 중앙 집중 경향은 이렇게 정상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중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엄격화 경향은 뭐예요? 부쪽 편포죠. 부쪽 편포. 그 다음에 관대화 경향을 보이는 건 또 역시 정적 편포예요. 그러니까 엄격화 경향은 낮은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관대화 경향은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 오류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살펴봤어요. 뭐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사회심리학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역시 우리 산업심리학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수행 평가의 마지막 파트가 바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이 피드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떤 평가를 하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평가를 하고 나면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나쁜 평가를 받았거나 그러면 특히 나쁜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역량평가를 가면 그 역량평가 수준이 떨어져서 통과를 못하는 사람의 경우 피드백 리포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떨어졌냐. 지금 밖에 사이렌 앰뷸런스 소리가 나는데 이 근처에서 아마 앰뷸런스가 왔나봐요. 그 직무수행 평가를 종업원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뭐 어떤 평가를 하고 나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평가한 사람이 그 부하 직원과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죠? 수행 평가 결과를
종업원과 이야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이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역량평가에서 떨어진 사람들, 내가 왜 떨어졌고 뭐가 나빠서 안 좋아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납득할 수 있게끔 본인이 그 보고서를 보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종업원의 수행평가 결과를 전달해주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직무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은 종업원이 피드백을 받을 때 수행이 개선된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입증해 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객관적인 피드백을 해줬을 때 종업원이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 분명히 이번 평가는 감정이 개입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것은 정보적이고, 그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측면과 동기고양적인 기능이 모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정보 제공적인 것은 그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행 요소들과 관련된 거. 그리고 동기고양적인 것은 뭐 이런 측면은 매우 잘했으니까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동기고양적인 측면도 있다. 정보적인 측면과. 정보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종업원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과제에 대한 준거 틀을 확립하는 데 일단 도움을 준다. 이러한 그 준거 틀을 확립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면 그만큼 피드백할 때 정보 제공을 해주기가 좋지요. 이거에 비해서 뭐가 얼마나 못하다, 이 기준보다 훨씬 낫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과제에 대한 준거 틀. 동기적 측면을 보면 피드백은 올바른 행동 강화, 잘못된 행동 처벌, 그 다음에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시켜주고요. 잘못된 부분은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게끔 처벌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끔,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더 많이 그거를 하도록끔,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인정과 자아존중감, 이 두 가지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목표 도달 가능성에 대한 격려 역할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어찌됐건 간에 평가를 하고 나면 그 피평가자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평가를 받았는데 그냥 평가 결과만 딱 받아들고 내가 왜 이렇게 평가 점수가 안 좋지? 아니면 평가 점수가 너무 좋아도 내가 왜 이렇게 평가 점수가 좋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나쁘게 평가받았든 좋게 평가받았든 내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부분,
이유와 뭐가 잘못됐다, 뭐는 잘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개관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평가가 공정하다라고 지각하도록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린버그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은 한 7, 8가지 되네요.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전에 종업원들이 평가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직무 수행을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리고 평가 면접을 하는 동안에 양방향적인 소통을 한다. 서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평가 결과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만약에 평가 결과가 좀 낮게 나왔을 경우에 나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자기의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생각을 좀 전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피평정자의 직무에 대해 평정자가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 피평정자의 직무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피평정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평정자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 뭘 알고 평가를 했느냐. 내가 수행한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정자도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직무 수행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실제로 성취한 수행에 기초하여 평정한다.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죠.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 기준이 누구한테는 뭐 이렇게 높게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낮게 적용되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취한 수행에 대해서 기초해서 평정을 해야 되고요. 급여나 승진에 대한 제한을 객관적인 평정에 기초하도록 한다. 급여나 승진에 대한 제한을 그 평가받은 그 평정을 놓고 그걸 바탕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피드백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효과적인 피드백의 원칙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피드백이 많다고 항상 직무 수행이 더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피드백이 정확하면 됐지 많을 필요는 없어요. 핵심적이고 정확한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성과가 낮을 때 그 원인을 능력 부족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만약에 수행 성과가 낮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야, 너 원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 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큰 상처죠. 그러니까 요번에 네가 요번 직무에서 이렇게 성과가 낮게 나타난 건 내가 볼 땐 넌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라고 해야 다음번에 더 노력을 많이 하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제시하고, 그죠? 우리가 보통 뭐 좋은 소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는 거예요. 칭찬 먼저 해주고, 칭찬할 거는, 그리고 안 좋은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피드백은 개인의 수행 성과뿐 아니라 집단의 수행 성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피드백의 효과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잘못하면 그냥 직무수행 성과 평가에 대해서 무조건 뭐 낮게 평가됐고 좀 좋게 평가됐든 간에 그러한 그 부분이 어떤 효과적이거나 효율성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런 성격의 직무라면 훨씬 좀 긍정적일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피드백이 유용한 경우는 직무 수행이 왜 효율적인지 아니면 또 왜 비효율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직무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좀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피드백의 어떤 효과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한 게 아니고 분명히 직무 수행 평가를 한 거예요. 직무 수행에 대한 결과를 놓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직무 수행 과정과 평가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피드백이 결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되죠. 그 직무 수행을 한 걸 놓고 이러이러한 측면은 뭐가 안 좋고 이러이러한 측면은 뭐가 좋다,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뭐가 안 되고 네가 뭐가 부족하고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세워놓고 야 이것도 보고서라고 썼어? 뭐 이걸 보고서라고 갖고 온 거야? 다시 해와 라고 막 혼을 내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부하 직원은 보고서를 막 집어던지는 그 상사의 모습에서 야 도대체 내가 뭐 보고서는 뭘 어떻게 잘못 썼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고 이따위 보고서를 보고서라고 해? 써왔어? 다시 써가 그러는데 뭘 다시 써오라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명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감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피드백까지.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직무수행 평가 1, 2는 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직무수행 평가 1, 2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산업교육과 훈련만 남았는데 이 산업교육 및 훈련은 다음 시간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한 6월 13일 정도 볼 예정인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